5월 7일 목요일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성부의 봄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는 새로운 시를 하나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과서는 필요가 없고 공책을 꺼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시 한 편을 공부를 할 건데 오늘도 이제 중요한 건 지난 시간처럼 이 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를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공책을 지금 펼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거든요. 요 시는 책에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네, 이런 시인데요.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이 시를 공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으니까 지금 잠깐 멈추고 교과서에 필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멈추고 교과서에 시를 적어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시를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처럼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재적 방법 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작품 자체만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어떤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는 반복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한번 읽어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붉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붉을 홍자에 얼굴 안, 붉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얼굴이 붉다는 건 뭔가 생기가 가득하다 해서 젊다라는 것을 좀 함축하고 있어요.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적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나의 젊음만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나의 백발. 얘도 우리가 하얀색 머리이지만 얘는 늙은 것을 또 대표해서 표현하는 그런 시어겠죠.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백발이랑 홍안, 눈물이랑 미소, 죽음이랑 건강 얘네는 다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조는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뭔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홍안이랑 반대되는 건 백발, 미소랑 반대되는 건 눈물, 건강과 반대되는 건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표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이 시에서 전하고 싶은 바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는 그리워하는 이유는 기다리는 이유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젊은 얼굴만, 내 미소만, 내 건강만, 뭔가 이런 좋은 점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슬픔, 내가 늙어도 눈물을 흘려도 또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부분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린다. 라는 사랑의 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내재적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였고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아무런 정보 없이도 해석해봤고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석해볼게요.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봄 하면 떠오르는 거, 나에게 봄의 의미란 이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선생님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당신 과연 누구일까요? 이 당신은 우리 불광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를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당신은 어떤 의미인가? 요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랑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예시만 한번 들어줄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선생님은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신랑이 당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도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늘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 이 시를 받아들였다면 이것도 당연히 잘한 일이겠죠. 왜냐면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엄마를 당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욕해도 나를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 해도 나를 품어주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당연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겠죠.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친구가 나에게 당신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같다 라고 얘기해도 맞는 거겠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을 때 뭐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날 응원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래줬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도 당연히 잘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 당신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로 국한될 수가 없이 당신의 의미는 엄청 다양한 건데 이건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우리가 희연쌤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또 우리 반 친구들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국어 듣는 친구들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했고요. 요거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거 2개 남았는데 항상 이 2개가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먼저 해볼게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시대를 알고 나면 어떻게 이 시를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1926년에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1926년 주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하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적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지난번에 우리 간송 전형필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는데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1910년 8월부터요.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독립을 했던 시기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였는데 이때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역사 선생님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91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했었냐면 무단 통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때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총과 칼을 찬 일본 사람들이 거리에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돌아다니다가 조금 잘못했어도 얘네가 그냥 바로바로 우리를 엄청 위압하고 무단 통치를 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10년대를 보내다가 중요한 사건이 이때 터져요. 이때 뭐냐면 1919년 3.1운동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3.1운동에 그 뭐라고 해야 돼? 3.1운동이 있었던 그 해죠. 1919년이.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유관순 열사님 또는 뭐 김구 뭐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인데 1919년에 이제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하니까 일본이 약간 당황한 거예요. 얘네는 그냥 총이랑 칼로 마구잡이로 통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약간 좀 위협을 느껴서 1920년대에 들어서면 문화 통치를 해요. 이건 뭐냐면 그냥 겉으로는 뭔가 문화적인 척, 민주적인 척 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30년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일본이 다른 나라랑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있었고,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간 거. 그 다음에 37년에는 이제 중일 전쟁이 있었고, 중국이랑 일본. 그 다음에 이제 41년부터 드디어 태평양 전쟁.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태평양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일본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군사들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네들도 물론 군사력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전시동원의 시절.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던 시절. 그 다음에 뭐 30년대는 신사 참배도 강요하고 신사는 일본의 그 자기네 조상을 모시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분노에 찬 시기는 38년에 이제 한글을 금지해요. 나쁜 놈들이. 한글을 금지해서 무조건 일본어만 써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40년에 가면 창씨개명 들어보셨는지? 창씨개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개명하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짧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5년 동안 보냈는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3분도 안 돼서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러던 시절에 이 시는 바로 이 부분 1926년에 이 시가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시대를 통해서 이 시가에서 바라는 당신이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우리 조국의 광복을 좀 염원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 뭔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갖게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좀 염원하면서 이 시를 썼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는 이때쯤에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시대 했던 설명을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작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한용운 시인이에요. 한용운 시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자 시인이었습니다. 한용운 시인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187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건 8월 29일 날 태어나시고 6월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여기가 돌아가신 해가 1944년이죠. 우리 그거 독립은 언제 됐더라? 독립 1945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1년 앞두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주 슬프게도. 자, 근데 일단은 우리 한용운 시인은 어렸을 때 홍성에서 태어났어요. 홍성은 충청도인데 홍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홍성에 가면 한용운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갈 일이 있으면 꼭 기억해뒀다가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쭉 지내시다가 이제 스님이 되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죠. 1910년에 뺏기게 된 다음에 이제 한용운 시인은 동학 농민 운동도 목격을 했었고 의병 운동도 목격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뺏기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이런 되게 안 좋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이 1919년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민족 대표 33인이 선언문을 낭송했다라는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대표로 낭독을 하셨다고 해요. 이때 이제 한용운 시인이 독립선언서를 읽게 돼요. 독립선언서를 읽게 되죠. 그랬다가 이런 거를 막 하니까 일본이 한용운 시인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이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당연히 가지고 석방 이후에도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20년대 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1927년에 이제 신간회라는 좌우 합작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신간회를 창설할 때도 뭔가 참여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26년에 시집을 하나 내요. 시집의 이름은 님의 침묵. 이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님은 갔습니다로 시작하는 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집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88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용운 시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300여 편의 시, 그 다음에 소설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과 굉장히 조우가 깊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설도 썼다. 요런 이제 삶을 사시다가 194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성북동에 이제 집을 짓게 돼요.
이전에 존경하던 스님이 물려주신 집을 이제 성북동에 짓게 되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향집을 지어라. 왜냐면 남쪽으로 쳐다보고 집을 지어야 햇빛도 잘 들어온다라고 해서 남향집을 지어라라고 조언을 했지만, 성북동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이렇게 가운데,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한강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한 이쪽에 있잖아요, 은평구. 그러면 이제 성북동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향을 보고 지어라라고 하니까 이 경복궁 근처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꼴배기 시를 타고 집을 이 북동쪽으로 짓는데요, 이렇게 바라보고. 뭐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엄청 단호해서 마음을 주는 친구들이랑은 정말 의리가 깊었지만 뭔가 일본의 앞잡이들, 그리고 뭐 뭔가 일본을 좀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친일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막 손절할 정도로 단호하셨다고 하고, 이제 막 그 창씨개명도, 이때도 창씨개명 반대 운동을 엄청 하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런 일제강점기에 이 시가 쓰였고, 이 와중에도 한용운 시인은 스님으로서 뭔가 조국의 광복을 끊임없이 꿈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시대하고 작가를 배웠으니까 이 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를 자꾸자꾸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미는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를 내적으로만 봤을 때, 또는 독자들이 해석을 했을 때는 당신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뭔가 뭐 사랑하는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 친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시대를 알고 나니까 당신은 뭔가 광복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 한용운 시인이 스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뭔가 부처님을 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절대자, 종교적인 절대자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엄청 다양하게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역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당신의 의미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일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이게 사고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공책을 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시의 느낌과 해석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꼈고 이 시는 어떤 것 같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공책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시를 적어놨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이 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막 적어놓고, 여기 시대도 좀 적었고 작가도 좀 적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의 느낌과 해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5월 20일 날 이제 우리가 개학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공책 검사를 할 때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 역시 자신 있으면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보내주는 친구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2교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3교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3교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성부의 봄 관련해서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 2편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소설을 할 건데 뭐냐면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할 겁니다.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이건 여러분들이 방학 숙제로 했을 것 같은데, 방학 숙제가 아니었고 우리 그 온라인 계약하기 전에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적어놨었죠.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독후감 쓰는 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찾아오시면 됩니다. 내가 써놨던 독후감을 이제 옆에 펼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그 교과서에는 전문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전체 소설이.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다음 수업에 보시면 전문을 올려놨어요. 이 전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을 꼭 읽으셔야지 이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을 꼭 읽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독후감을 이제 준비를 해놨던 걸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전문을 읽었을 때랑 안 읽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교과서 내용만 봤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을 읽고 이걸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내가 했던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좀 덜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수정을 하시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교시는 전문을 읽고 얘를 수정하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과제방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물어보지 마. 과제방에 올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책에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요거 독후감 이미 프린트를 했어요 하시는 분은 여기 프린트 한 것에다가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뭐 만약에 내가 이해를 좀 덜한 부분이 있으면 뒷장에다가 적든지 포스트잇 붙이든지 해서 요거를 읽는 것까지가 3교시 수업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랑 코르니우 영감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진짜 중요한 거. 전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 없다고 해서 안 읽으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어차피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교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